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평론가 박성민 씨가 조선일보에 이런 분석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 보수는 왜 치료를 거부하는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중증 환자다 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 보수주의자 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해당하는 말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건재하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아직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3일로 시계 바늘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그로 인해서 삼중 위기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고 우리나라 헌법이 위기에 처하게 됐고 뭐 우리나라 보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이 잘못이냐 아니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이전까지 그런 결단을 불가피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잘못이냐. 이 문제는 아직도 저는 시빗거리가 돼야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작년 12월, 뭐 올해 1월, 2월, 3월, 4월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렀던 4월 초에 이르기까지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 우리 헌법 또한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된 것, 그 모두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공적 행위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사적 행동이 아닌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공적 행위일 경우에 그것은 면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줄탄핵,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 이것이 국민 선동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 제 분석은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박성민 컨설턴트하고 저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이른바 70년대 80년대에 군사 독재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여러 비상계엄,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여러 차례 겪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수십 년 만에 처음 겪게 되는 그런 놀라움과 충격이 있었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곰곰 따져보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엉뚱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던 것이지요. 올해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지지했던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의 의지의 표출이고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그렇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한국 보수의 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보수의 위기는 없다. 한국의 위기는 국민의힘 위기가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보수가 위기에 처한 적도 없고 지금 건재한 상태에 있다. 진짜 위기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20% 지지율로 급락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도외시한 것에 국민의힘에 진짜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죽하면 마치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6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개월 동안 이른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방치한 것, 이것이 첫 번째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탄핵에 대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단일 의견을 갖지 못한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직접적인 위기였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일관되고 단합된 의견을 갖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위기의 두 번째 원인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끌려가기만 했지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김건희 문제 해결 못한 것. 이것이 국민의힘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걸 저는 세 번째로 꼽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 위기, 이것은 부정선거 논란을 방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그토록 확실하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거기에 총 투입을 해서 부정선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가려내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정확하게 절연을 해서 부정선거는 헛된 망상이다 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든지, 가부당간에
뭔가 확실한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일정 정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덩달아서 일부 보수 유권자들도 선거와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빚어내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그 네 번째의 원인이 바로 이 부정선거론에 있다. 이것은 어쩌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은 내부 갈등 그리고 단일화 실패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단일화, 한덕수와 단일화 실패,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준석과 단일화 실패,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위기의 총체적인 그런 본질을 드러내는 측면에 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주류 사이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재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당이 끌려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남 정당으로 축소되면서 수도권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점을 여섯 가지로 꼽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한국 보수는 건재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여섯 가지다. 첫 번째,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방치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했다. 세 번째,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네 번째,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했다. 다섯 번째, 내부 갈등과 단일화 실패. 여섯 번째, 영남 정당으로 축소되면서 수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떨어져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더군요. 장제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야 정상인 겁니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만, 그랬어야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죠. 그냥 막연하게 민심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저희 시청자들, 저희 독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등 어디가 가려운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민심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매일같이 변화합니다. 민심은 변화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심의 변화는 어떤 방향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작업이 끝났다면 그러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호남당
정당도 아니고 또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PK 정당도 아니고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이제 수도권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당 대표도 수도권, 원내대표도 수도권. 그래서 모름지기 수도권 기반을 가진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다. 네, 국민의힘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사법부, 언론 장악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재명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 누르는 상황. 이것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저효과. 어떤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앞선 것이 너무나 엉터리일 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웬만큼만 해도 잘한다 소리를 듣고 박수를 듣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저효과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기저효과를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착시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성민 컨설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only one이든지 number one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only one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그 사람만 이 물건을 만들 줄 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서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only one인 겁니다. 그 다음에 number one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30곳쯤 있는데 이 업체가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그걸 산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only one이라는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number one이라는 물건을 팔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 보수정당의 그 이미지는 실력, 품위,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였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위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실력도 없고 품격도 없고 헌신도 모른다. 특히 이 헌신을 할 줄 모른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